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국 미주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을의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많은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다 하나같이 삭발을 해달라는 겁니다. 손님들은 5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아주 작은 교회의 신도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이상한 광신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신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한 여중생 소녀가 있었는데요.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수술받고 항암 치료까지 마친 소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자 목사와 교인 몇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항암 치료 때문에 빡빡 밀어버린 머리칼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하지 못한다는 소녀. 목사와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모두 같이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그 작은 미용실에 삭발하겠다는 손님이 그렇게 북적댔던 겁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미용사는 감동했고 지역의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말하자면 취재 제보를 한 거죠. 여중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여중생의 엄마는 딸을 간곡히 설득해서 모자를 씌워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교회 문을 연 순간 모든 신자들의 빡빡 머리를 본 소녀는 몸둘 바를 몰라 했답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심한 듯 모자를 과감히 벗어 제쳤습니다. 이 상황을 중계하던 리포터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소집단이나 가족, 그리고 조그만 마을 차원에서만 우리는 인자하거나 정의롭거나 또는 헌신적이지는 않은지요. 어제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광화문 광장은 아직도 매우 썰렁한 편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오늘 4월 8일 수요일이죠. 미리 예고해드립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긴 말이 필요 없죠. 독설하면 독설, 소송하면 소송, 또 논전하면 논전으로 유명한 보수 논객, 이번에 4월 재보선에 출마한 변희재 후보 연결해서 이런저런 얘기, 꼭 선거 얘기뿐만 아니고요. 평소에 궁금하던 이런 얘기들 다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희재 후보에게 묻고 싶거나 또 전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샵 변 이렇게 써서 올려주십시오. 저도 몇 가지 꼽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과 좀 겹치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임대웅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아주 파격적이다. 무슨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 것 같았다. 이런 평들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며 자유시장 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재벌 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아울러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증세 없는 복지론을 일갈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2조 2천억 원으로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중부담, 중복지라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여론을 모을 것이 아니고 국가가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 여론을 모을 게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한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앞으로 애매한 문제 있으면 늘 여론조사로 인기투표로 국정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 연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어제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같이 인터뷰였죠.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국가가 앞장서서 인양을 해야 한다. 선체 인양 그거에 대해서 바른 생각이라고 짧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코멘트했군요. 이 연설에 대한 반응들 한번 묶어서 전해 주실까요? 네, 국회를 직접 찾아 연설을 들은 전 위원장은 유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선체 인양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인양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유 원내대표가 연설한 내용을 보니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유 원내대표에게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연설을 듣고 우리나라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명연설이었다. 이게 뭐처럼 칭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가계부 실패 선언과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고백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용기 있는 진단이며 오늘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유 원내대표가 제안한 합의의 정치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야가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로 약 20일이 조금 남는군요. 2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를 했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유은군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주례 회동 직후 이런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여야는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간을 연장하는데 마지막까지 반대의 의사를 밝혔으나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을 위해 지도부가 연장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앞으로의 과정은 난항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간 연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간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네. 특위 전체 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참석했습니다. 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야당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엊그제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한 100명 더 늘리자, 그래서 한 400명쯤으로 하자 이렇게 말한 것과 관련해서 국내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공표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거대한 행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 감시하기 위해 의원 1인이 국민 몇 명을 대표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다양해진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이 현재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어 200석이었던 재헌국회 당시 의원 1인은 10만 명을 대표했다면서 재헌국회보다 현재 인구수 기준 대표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현재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는 평균 16만 6천여 명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표의 구상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문 대표가 논란이 일자 퍼포먼스로 가볍게 말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것, 이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스스로 철회한 처신을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언중 유걸이군요. 그러나 재헌의회 때 우리나라 첫 국회 구성할 때는 10만 명당 의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16만 6천 명, 그러니까 약 17만 명당 한 사람. 그때에 비해서 많이 대표성이 좀 문제가 있긴 있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위한 노사정회의 계속 진통을 거듭해 왔는데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결국 대화 결렬 선언하고 뛰쳐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연석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총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임대웅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점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4시 45분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받는 시간이시죠? 네, 헤어룸 자산 컨설팅 오진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2분기 실적은 더 크게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걸 턴 어라운드 이렇게들 말하는 모양인데 2분기가 더 좋아질 거란 예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예, 먼저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시면 매출액이 47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5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한 9% 정도 상회해서 작년 3분기에 4조 1천억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 이제 5조 3천억까지 올라왔고 이번에 1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 2분기 연속 이제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2분기가 더 좋아지는 것은 역시 갤럭시 S6하고 엣지 이 신제품이 가세하면서 약 1,900만 대 정도의 출하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호조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스템 반도체가 작년에 적자 1조 원 이상 적자였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는 이유는 갤럭시 S6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10이 들어가지 않고 삼성 자체 CPU인 엑시노스 7420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호조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시장도 괜찮기 때문에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8조 원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증가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작년 3분기에 비해서 무려 3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2배로 올라가는 그런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지껏 분기별 최고 영업이익은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에 10조 2천억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작년 3분기에 4조 1천억까지 60% 폭락했다가 한 분기에 10조 영업이익을 낸 적이 있었습니까? 예, 2013년도에. 굉장하군요. 예. 네. 그러면 그 해에는 그 분기별 평균 성적을 거뒀다면 한 40조쯤 예. 영업이익을 올렸다? 예, 37조 원 37조.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하군요. 근데 작년에 좀 어려웠죠. 네. 근데 이렇게 불과 1, 2년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드라마틱하게 회복할 수 있고 이렇게 업 앤 다운이 빠릅니까? 이 반도체 시장 업황이? 삼성전자가 좀 특이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4년 처음에 조금 늦어가지고 4년 연속 계속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S5가 이제 좀 판매가 저조했는데 임원 115명이 해고 당하는 등 예. 자체적인 구조개를 강력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턴나라운드 하게 됩니다. 아무튼 모델 하나가 히트를 치냐 안 치냐가 바로바로 이렇게 스코어에 반영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 그것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근로소득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퇴 전후에 불평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과 달리 자산은 실직이라든지 질병으로 가족 해체, 이혼을 말하는 거죠. 이혼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유동화해서 위기에 대처하고 향후 소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분석하는 주요 변수로 더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가계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단위에서 가처분 소득 진입계수는 0.43입니다. 네. 이것이 1일 때 가장 불평등이고 0일 때 완전 평등인데 0.43으로 상당히 불평등한데 근데 순자산 진입계수는 0.60입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 엄청 갖고 있고
못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노인들 48%가 빈곤이라는 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그리고 자산 불평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그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상위 10%가 전체 가처분 소득의 29%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 40%가 13% 정도의 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29대 13인데요. 근데 순자산으로 측면에서 보면 상위 10%가 4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계층에서 무려 절반 가까운 그 소득을 가지고 있고 하위 40%는 불과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차이가 심하고요. 특히 그 45세에서 54세 지금 뭐 386 세대 나이인데 상대지역 기여율이 23% 정도 여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55세에서 64세 진짜 은퇴할 그 나이에는 20% 그래서 상당히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불평등 해소책 세울 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을 오히려 더 크게 감안하면서 중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소득 불평등 위주로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좀 세웠다면은 이제는 그보다 훨씬 불평등이 심한 자산 쪽에 세금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복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된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기 때문에 은퇴 전후에 뭐 불평등이 많이 발생하니까 소득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평등을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들 익숙해지시고 잘 아시겠지만 1%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해서 보험사의 공시이율 하락이 3% 초반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보험이나 연금 가입자들의 수령액 축소로 불안, 걱정 당연히 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험사의 공시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1년 예금 금리와 회사채, 약관에 있는 대출 금리 등을 반영해서 보험사가 결정하는 금리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에서 일부가 적립금으로 쌓이는데 보험사는 이 적립금의 공시 이율을 적용해서 불어난 돈,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공시 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금이 많아지고 낮아질수록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뭐 은행의 예금 금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1년 사이에 기준금리가 3차례 인하되면서 0.75%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보험사들이 0.5에서 0.8%까지 이렇게 내렸는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더 계속되어서 하반기에도 좀 추가 하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상위 9개 보험사하고 5개 손해보험사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0.5%포인트 하락했다. 그래서 3% 초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0.5%포인트 하락이요? 예. 상당히 크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받게 되는 이자, 아니 쉽게 말하면 수령액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 얘도 연동돼서 올라는 가죠? 예, 그런데 뭐 한국의 인구 절벽이 2018년도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하락세는 될 것이다. 미국이 뭐 금리 인상 시기를 6월, 9월 밑에서 4분기로 늦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뭐 저성장에 접어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방금 지금 4시 53분에 칼세 님이 또 이런 것도 하나 올리셨는데 마침 저도 이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올리셔서 이걸 인용해서 말하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아주 늦추거나 뭐 인상 폭도 굉장히 적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는 가운데 연준의 채권 시장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 좀 함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뭐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뭐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근데 뭐 계속 강세를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의 초강세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오히려 신흥시장 가운데 이제 성장률이 높은 중국이라든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럽 시장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시 이율이 계속 하락하면 증권보험사들, 보험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던 거 막 깨고 그러면 또 중간에 깨면 손해가 더 크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 이율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 금리보다는 1% 이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지금 1.9%대인데 네. 지금 교보생명이 3.12% 그러니까 이전에 3.93에서 3.12%까지 제일 낮게 내려왔고 삼성생명도 3.28 대표적인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도 3.2%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축성 보험에 대한 금리를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손해보험사의 저축성 물 포함해서 여러 0.1% 정도 높습니다. 한 3.3 정도 되고. 네. 근데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모두 3.1에서 3.3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험 가입자들로서는 불리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 달부터 공시율이 낮아졌으니까 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GDP 대비 보험금이 우리나라가 11.5%로 세계 2위 수준인데 보험금은 1인당 330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서 세계 7위까지 올라왔고요. 납부 보험료요? 예, 1인당.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보험금 지급률이 절반이 조금 넘는 53%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소송을 한다든지 보험금을 소송을 걸어서 보험금을 깎고 심지어는 보험금을 깎는 팀이 있어서 고객의 보험금을 깎으면 보너스를 준다든지 성진을 한다든지 심지어 해외여행 포상까지 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이 GDP의 11.5%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험금이 소득의 8에서 12%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8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각자 계산을 좀 하셔가지고 보험금이 1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줄이셔야 된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험은 보장성 보험 위주로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금리를 경험했던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 많이 들고 펀드 가운데 70%가 해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창투사 투자 컨설팅 인베스트먼트 대표라 그런지 아주 우리 실물 경제 돈 불리는 법 투자 이런 얘기도 아주 해주세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농담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죠. 네, 경제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헤어룸 장투 창업투자의 오진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 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정확히 5시 막 됐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어진근 헤어룸 인베스트먼트 대표, 헤어룸 자산 컨설팅이라고 좀 바꿔서 말해라. 이 대표.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 67조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경제 관련 코멘트도 주시고 했던, 물론 뭐 그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했다는데, 증권가에서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힘이 굉장하다면서요. 근데 방송도 아주 부쩍부쩍 늘고 듣기 좋으시죠? 아무튼 새로 발굴한 신예 스타입니다. 변희재 효과인가요? 아주 변희재 인터뷰 몇 번 하면은 이강류는 어디 가고 변희재밖에 안 남겠는데요? 뭐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몇 가지 뭐 이런 거는 물어봐야겠다 하는 것들 겹치는 것도 있고, 이건 따로 갈무리를 하든지 해야겠네요. 오늘은 임대웅 PD님이 또 이 중견 대선배 PD인데 이런 것도 해주십니다. 옛날에는 이런 건 잘 안 해줬습니다. 따로 뭐 창을 하나 열든지 해서 갈무리를 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고, 보험이란 십시일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사고를 겪은 사람에게 부조하는 제도인데, 주식회사가 보험을 운영하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청자 기영님의 견해입니다. 조금 더 상술이 필요하고, 이럴 때 시청자 전화 연결해서 제안 보조 설명도 듣고 하면 좋을 텐데, 이거 주문하겠습니다. 이 부분 방금 오 대표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나 양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주명아빠님, 네, 이 질문은 꼭 반영하겠습니다. 현 정부 인사 실패에 대한 변희재 씨의 생각을 묻는 건데, 지금 주신 질문들 보니까 마치 변희재 씨가 뭐 대선 후보쯤 되는 것 같아요. 뭐 경제 문제, 뭐 병역 사항, 별별 것들을 다 줘서, 야, 이거 국회의원 한번 출마했는데 변희재 씨 엄청 크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 아니고 저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다름과 닮음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칭찬이 자자한데 4월 보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면서 웬 호들갑들인가. 사드 배치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의결 등에 대한 유승민의 발언도 여러분들 칭찬할 수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보면서도 아직도 기대가 남았는가.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명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사기질은 계속된다 라고 경계의 꼬집는 글, 정확히 보고 듣자라는 뜻의 글을 주셨습니다. 네, 뭐 당연히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기존의 원내대표들,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반발짝이라도 좀 나아져 있다, 뭐 이런 거.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되기 전에도 자기 좀 독특한 칼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했었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지금 유 대표가 4월 보선 의식에서 꼭 이 말을 했다. 보선에도 영향을 조금 미칠 수야 있지만, 저는 그것만을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비교적 크고도 원대한 정치적 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정치적 중량감과 존재감, 자신의 노선과 컬러, 이런 것들을 명백히 밝히는 장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싶고, 원내대표 되고 나서 첫 교섭대표 연설이니까 좀 신경을 쓰긴 썼겠죠.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안 바쁜 벌꿀님, 변희재죠? 변재희? 제 이름을 헷갈리네. 변희재 후보,
만기 전역했는지요. 해병대다 카츄샤다 말이 많. 예,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뭐 대선 후보급이에요. 병역 관계도 보고 하니까. 해병대 그랬대요. 학생운동 하다가 뭐 감옥 갔다 와서 군대 면제받고 그런 건 아닌가요? 한때는 그렇게 해서들 군대 안 간 운동권들이 많았는데. 변이제 아닌 것만 찾으려니까 쉽지 않네요. 오동팔님은 또 뭐 변이제 어깨띠 사진인데 태극기가 거꾸로 돼 있다고. 그렇네요. 이거 애국 보수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거? 이따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변희재에게 진중권이란? 이거 시리즈가 있던데요. 뭐, 변희재에게 낸시랭이란. 변희재에게, 저도 뭐 하나 한 거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끝부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변희재에게 일배란. 변희재에게 어버이 연합이란. 오늘 이러다 변희재 특집 되겠는데요? 이거 할 거 많은데. 변희재 일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꼭 묻겠습니다. 자, 평소보다 이 댓글 쌓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제가 앞으로 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 관련은 잘 갈무리하겠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쪽의 최대의 화두 관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세고 전향적이고 그런 평들이 많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 출입하면서 사실 매번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열릴 때마다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 이제 여야가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들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아마 100번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요. 100번이나? 아유, 지겨웠겠네. 그런데 솔직히 그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정말 최고의 연설이었다. 여야를 떠나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고 사실 야당 의원들까지 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봤는데요. 실제로 야당의 평가 자체가 이 대변인들의 평가 자체가 극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으니까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 자신의 SNS에 올린 이 평가의 첫 문장이 극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이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의 논평에서도 이 환영과 또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연설을 아마 직접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치, 경제, 사회 이 각 분야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여권의 좀 주류적인 목소리,
이게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 여권의 주류적인 목소리와는 좀 상당히 대비되는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얘기해 왔었던, 그러니까 경제나 사회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이 중도 개혁 대신 안보와 국방 이런 분야에서는 보수, 이 지향하는 자신의 좀 그 이념과 정책 노선 이런 것들을 좀 명징하게 비교적 분명하게 담아내는 그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제3의 길이다, 뭐 이렇게 여당판 제3의 길을 제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뭐 신보수 선언이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보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제 보수적 가치라는 게 이 가진 자, 또 재벌 대기업을 편드는, 그리고 경제를 성장 위주로 보고 이 복지와 분배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 그 전반적인 자기 성찰, 이 여권 내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고요. 그것에 더해서 이 보수적 가치의 핵심이 사실 공동체의 재건에 있고, 그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이 복지 정책을 또 이 증세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적절한 안배,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그들을 위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쭉 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새누리당의 이 원내 대표의 그 위치와 역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새롭게 좀 바뀔 수 있는 새누리당,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 그런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본인의 그 지론이기도 하죠. 뭐 경제는 중도, 보수, 안보는 보수. 그렇죠. 네네. 근데 오늘 뭐 그 지금 한참 논란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특별법 시행령이라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어요. 현안인데. 오늘 그 두 가지 점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내내 사실은 이 비판의 초점이 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비판이 줄을 이뤘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또 안보 정당에 관한 이 적극적인 행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 야당이 제시했었던 복지와 증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 국회 차원의 대타협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이 각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단기부양책에 헛돈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고요.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132조인가요? 예. 그 공약 가계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표현을 완곡하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이거는 결국 새누리당이 만든 정책 공약이었고, 그렇죠. 이 부분은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게 확인된 만큼 이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또 성역으로 두지 말고 이 증세 논의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증세 논의를 통해서 이 복지 지원을 마련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내놨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이 경제 복지 정책의 기조 이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이 비판하면서 좀 새롭게 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가겠다라는 길을 제시한 것,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이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오늘 사실 연설의 첫머리가 바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실종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정부의 약속 불이행 이런 부분들을 질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인양 부분에 대한 이 기존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혔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 폐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주문은 내놓았죠. 예, 증세 없는 복지는 잘못된 것이었고 대신 사과한다. 이 말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말이군요. 그렇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말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효과도 없는 단기 부양책에 더 이상 국가재정 쏟아부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최근에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자체를 정면으로 이제 비판한 거죠. 아예 작심하고 정부, 그 다음에,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핵심 부처,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등등을 그냥 가감 없이 일단 칼을 겨눈 겁니다. 이러는 게,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는 또 좀 혹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물론 그 정서는 아는데, 여당의 전통이나 분위기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굉장한 파격인 셈이고요. 네, 파장도 있겠네요, 향후에. 파장도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 당대표의 역할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면 여당에서는 집권 여당에서는 사실 원내대표의 역할과 균형이 당대표 못지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당에서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이 다수 의석으로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실행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새누리당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이 새롭게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을 좀 기존과는 달리 수정하겠다는 걸 공식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를 둬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여권 내에서 논란들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에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은 사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힘을 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겠다고 분명하게 제시를 했는데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그 투톱 간에 어떤 식으로 의견 조율이 될지 이것도 관건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오늘 주장들은 사실 지금 청와대나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그런 촉구인 만큼 여권 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좀 지켜보는 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우리 당으로 와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심 대표가 우리 당으로 오세요. 그랬다면서. 야당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박지원 의원,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일부 재보선 당내 후보들 지원하자 이렇게 이제 일단 했는데 그럼에도 뭐가 한 큐에 논란이 싹 가라앉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 뭐가 뜨뜻미지근 이런데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동교동계가 저렇게 지원을 하니 많이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표를 얻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후진적인 혹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데 오늘 추미애 최고위원이 권노갑 상임고문을 향해서 이 일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가 정풍운동에 대한 평가 또 최근에 이 동교동계가 마치 이 재보궐선거의 선거 승리의 키를 쥐고 있으면서 좀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 역할론을 좀 강조하면서 마치 이렇게 지분을 챙기려는 듯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 비판을 가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제 오늘 추미애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매듭을 끊고 이 단락의 매듭을 끊고 가는 거는 사실 문재인 대표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광주 서울도 그렇고 서울 관악을도 그렇고 마치 동교동계 지원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선거 딱 이렇게 프레임을 문 대표가 잡고 가는 듯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추미애 최고위원이 이 문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자립성이었구만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 대표가 이 선거를 본인 선거로 해서 본인이 이 제1야당의 수권야당의 대표로서 평가받는 또 하나의 자리로 그래서 자신의 선거로 만드는 게 이번 재보궐선거를 정면 돌파하는 그래서 설령 지더라도 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주변에서 이제 당 내에서도 좀 그런 의견들을 내놓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동교동계 특히 몇몇 정치인들이 이 상황들을 좀 좌지우지하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는 건 옳지 못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 차장이 조금 더 선배되죠? 아마 과는 다르겠지만 변희재 관악을 보선 후보. 모르겠는데요. 74년생인가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이강윤의 오늘에서 와이드 인터뷰를 할 겁니다. 혹시 뭐 전하고 싶거나 충고하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세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예. 뭐 잘하라 그러십시오. 잘하라고? 완주하라고? 뭐 완주를 하든 뭐 중간에 멈추든 뭐 별 관심은 없고 대신 좀 뭘 잘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이것도 이러다가 그 양반 저 소송 잘 내거든요. 아니 뭐 내도 돼요. 양 기자도 조심하세요. 잘 알고 말하라니. 변희재 그 말 안전할게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양 차장은 야당을 좀 미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 뭐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예. 네. 야당 반장도 한번 하셔가지고 야당 수준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일조를 하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5시 24분입니다. 제가 오늘 고른 행간은 기사도 짧고요. 다들 특별한 뉴스라기보다는 의원 정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국회의 효율적 기능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연합뉴스 오늘 새벽에 띄웠던가요? 정계특위 전체 회의 의원 정수 증언 놓고 논란 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 들으시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구 확정과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의원 정수를 4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 정수 증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고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네. 올해 정계의 가장 큰 숙제 중에 숙제를 고르라 그러면 어차피 지금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선거구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인구수를 편차를 1대2, 1대3에서 1대2로 맞추느냐 그런 산술적 계산에 못지않게 그것이 갖는 정치사적 의미는 지역 정서, 특정 지역의 맹동적 충성심에 기반한 지역 구도를 깨는데 정치인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제도적, 시스템적 보완이나 개혁도 필요한 거죠.
이 후자 측에서 저는 의미를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제 연말까지 분명히 뜯어 고쳐야 하니까 좋다. 그럼 이번에 권역별 또는 뭐 석패율제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런 걸 도입해서 아무튼 영호남 간에 사실 그 지역감정 자체는 지역정서 특별히 자기 고향을 아끼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항상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뭉쳐서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특정 지역의 패권주의로 활용해왔고 그게 고착화돼 있다. 그 병폐를 고치자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왜? 헌재에서 올 11월 31일까지 고쳐라. 아니면 위헌이니까. 그럼 숙제를 받아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20만, 30만에 2대1, 3대1에만 맞춰가지고 뚝딱뚝딱 한다면 그건 정말 좋은 쌀 갖다가 아주 형편없는 떡을 만드는 거고요. 떡을 지어야 할 때 잘 짓고 다른 음식도 몇 가지 해서 커다란 잔치상, 제사상을 크게 걸게 잘 만들자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확 줄이되 의원 수 늘어난다고 의원 개개인의 힘이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의원 개개인은 감시해야 할 곳, 힘을 쥐고 있는 행정부나 기업 이런 곳들에게만 사나운 호랑이면 됩니다. 여타 뭐 유권자 앞이라거나 딴 데 가서 어깨에 힘 넣고 그런 의원들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 숫자 100명 정도 늘어나도 저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1인당 의원 1인당 유지하는데 총 한 7억 원쯤 듭니다. 국회의원 회관 방세 안 받는 것까지 합쳐서 말이죠. 의원 개개인에 지급되는 세비 포함해서.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지원 같은 거 하면 10억 원 훌쩍 넘기지만 이거를 3분의 1을 줄이거나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100명 정도 늘리면 결국 국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나라 또는 총액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권자인 우리로서는 그거 마다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정개특위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 특위자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진도 안 나가고 쌈박질 많이 하다가 나중에 커튼 뒤에서 짝짝꿍 해서 그 밀실 합의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정개특위입니다. 이번만은 달라야 합니다. 이거 감시하지 못하면 우리 정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비운의 생을 마감했던 어느 전직 대통령이 평생을 두고 깨고자 했던 것 지역 정서에 기반한 악질적 패권주의였습니다. 그거 우리 대에서 끝내십시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논전이면 논전, 독설이면 독설, 그리고 소송이면 소송, 어느 것 하나 내로라 하지 않는 게 없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갑작스럽게 느끼신 분도 있을 텐데 4월 보궐선거에 서울 관악을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변희재 후보 나와 있습니까? 예, 변희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해묵은 질문이지만 그리고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국민TV 이강윤의 오늘과는 첫 인터뷰입니다. 저 역시 변희재 후보와는 첫 대화, 육성 소통이고요. 그래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진보권에서 보수로 전향 또는 노선을 바꿨다. 단어는 우리 조금 민감하게 하진 맙시다. 그 전향한 이유 우선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념적으로 전향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제가 대학 시절부터 존 스튜어트 밀이나 아담 스미스 같은 그런 자유주의론에 이렇게 심취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전도사였는데 이제 당시 제가 지지했던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좀 뭔가 오른쪽 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물로 따지면은 지금 김경재 전 청와대 특보 그리고 조순영 순천 출신의 김경재 그렇죠. 전 의원, 예. 그 조순영 전 민주당 대표죠. 이런 분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제가 이념을 바꾼 건 아닌데 이른바 열린우당이 분당을 시작으로 이렇게 친노와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간에 이제 분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린우당 창당으로 나갔을 때도 저는 계속 그 남은 민주당을 지지했고 이제 다만 이제 2008년 총선 때 다시 민주당과 열린당이 합당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무당파로서 자유주의 노선을 걸어갔던 거죠.
저는 대학 시절에 있었던 자유주의 노선에서 뭐 한 번도 이제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유주의자다라는 말을 짧은 답변에 2번을 강조하셨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미국의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약간 좀 다른데요. 네. 이제 리버럴리즘을 한국에서 번역할 때는 진보주의로 번역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된 번역에 가깝죠, 실은. 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제 리버럴 그러면은 그런 오해가 있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고 이른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3분법 했을 때의 자유주의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거 하도 많이 해보셨죠? 네, 최근에 선거 출마하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뭐 선거 전에도 그랬을 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24분 한 30초 남았어요. 질문할 게 꽤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로의 생각은 대강은 아니까 가급적이면 핵심만 짧게 묻고 짧게 답하고 그리고 보충 질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강준만 그다음에 뭐 한때는 서프라이즈 그 친노의 핵심 기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있다가 뛰쳐나가거나 헤어졌습니다. 그것을 두고 전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전향이란 단어에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그들과 왜 헤어졌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른바 2002년 대선 때 대자보 인터넷신문 대자보 멤버들이 정치기획용으로 만든 웹진인데 이제 그때 한 절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고 절반은 노무현 지지. 그 당시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왜냐하면 노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집권한 다음에 이제 친노 세력이 열린다고 갈라지니까 저는 계속 민주당에서 분당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을 지켜야 된다.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할 때도 저는 민주당 지지 입장이었지 노무현 개인을 지지했던 게 아니니까 뭐 제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뭐 특별히 노무현 후보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을 좋아하지 않거나 뭐가 잘 안 맞는 점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노 대통령의 그런 뭐 좀 폭발적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기질. 사실 제가 좀 비슷한 기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노 대통령하고 스타일 자체가. 근데 노 대통령에게 제가 아쉬운 거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 되는 과정은 참 아름다웠는데 대통령이 됐으면은 국민의 대통령이 됐으면 저는 그걸 바랬는데 어떻게 보면 친노 계파 수장에 머무르지 않았던가.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인당 분당 때부터 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어느 한쪽의 대통령? 정치학 용어로는 Two Nations Policy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른바 뭐 애국진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가장 치열하게 많이 싸운 게 통진당 해산하고 전교조 이른바 법의 노조였거든요. 그건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전혀 못했는데 어쨌든 그 큰 국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 그 정도 인정을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갈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인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너무 좀 이너서클 인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밀실 부분이 좀 나오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최근에 특보 인사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김경재 특보 같은 경우는 친박이 전혀 아닌 이제 전통적 민주당 노선의 인물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최근에 많이 좀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우리 변 후보에게 애국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학 때부터 자유주의자다 보니까 뭐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을 중시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란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약했었어요. 대학 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정치 매체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모든 갈등의 문제는 결국 이 한반도 북쪽을 북한 김씨 왕조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반도국인데 지금은 사실 섬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디로 해외 나간다 그랬을 때 사실 북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 타면은. 그래서 일단은 북한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이 우선된다. 그 측면에서 개인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거를 좀 희생하더라도 국가적인 상황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 노선이 좀 보수주의 노선하고 좀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건 애국 노선이다. 저희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질 낮은 정치다. 이렇게 말하는 유명한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금과 억조로 삼자는 건 아닌데 길 지나가다가 태극기 내려온다고 서서 절하고, 부동 반드시 쓰고, 이러는 거.
지금 이 후기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후기 정보화 시대인데 이런 시대 흐름이나 정신과 맞다고 봅니까? 그게 이제 국가적인 시대적 과제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굉장히 이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네. 제가 파악할 때는 시대적 과제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는 국가가 우선돼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개인이 우선돼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일단은 우리는 모든 거를 희생해서라도 북한을 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북한이요? 국가요? 예, 북한. 예. 북한. 예, 북한 정상화가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이런 표현도 썼는데 핵폭탄을 맞을 각오하고서라도 북한 정상화를 해야 된다. 국민 총알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북한을 만약에 정상화를 했다 했으면 엄청난 애시 없이 투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금을 넣어서는 복지도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 북한 정상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개인이 좀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예, 애국심에 호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 정상화라고 했는데 그 정상화의 구체적 요체 딱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김씨 왕조 붕괴죠. 그러니까 김씨 조선 왕조 붕괴죠. 세습의 고리를 끊고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해체시키자 이겁니까? 지금 현 김씨 왕조를 해체시켜서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무력 아닌 이외의 수단이 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국민들의 뜻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도 한 80% 정도 국민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정은이 핵폭탄 가지고 협박하더라도 우리 정말 미래의 자손들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고 한번 북한 왕조를 무너뜨려서 정상화시키겠다. 이 뜻만 모아지면요. 그거 하는 방법들은 정말 외교안보 전술이 수두룩하죠. 극단적으로 암살부터 뇌물 매수, 쿠데타 유발,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 일단 뜻만 모아지면 저는 북한 김씨 왕조 무너뜨리는 거는 다양한 전술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관악을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하고 이거 갑자기 인터뷰가 너무 국제적으로 커지는데 대선 후보 아니죠? 근데 아니 제가 지금 관악을의 표어가요. 대박 통일 대한민국 폭풍 성장 관악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대박 통일 대한민국 폭풍 성장 관악입니다. 내건 슬로건이?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발전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뭐 3%대 성장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냐? 변희재 후보 지금 대선에 나온 게 아니니까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답게 다시 얘기를 좀 돌립시다. 그 북한 정상화 문제는 인터뷰 후반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죠. 그러시죠. 출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완주할 겁니까? 물론 완주합니다. 듣자 하니 그 미디어 워치인가 하는 지금 본인이 대표로 있는 그게 인터넷 언론에 관한 등록법상 인터넷 기관으로 돼 있습니까? 인터넷 언론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인가 무슨 중요한 직함을 맡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후보가 된다는데 그런 거 몰랐나요? 아니요. 1년 전에 물러났는데 우리는 대표이사 물러났을 때 발행인이 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뀐 거죠, 발행인이. 그 부분은 선관위가 이제 체크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문제 없다고 최종 얘기 들었어요? 네, 최종 얘기 들었습니다. 본인의 희망이 아니고. 그러면 어쨌거나 시험 볼 자격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완주는 하실 것 같고. 본인의 평소의 지론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혼자 외롭게 들판에서 그냥 어깨띠 메고 왔다 갔다 하느니 보다는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게 안 나왔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신청은 해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새누리당 투표는 딱 한 번 해봤는데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찍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박근혜 후보한테 표 던진 거 빼고는 새누리당에게 표를 준 적이 없다? 네, 표 준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저 당은. 그래요? 저는 또 공천을 살짝 뒤로라도 했다가 뭐 퇴짜 맞았거나 아니면 김무성 대표한테 아닙니다. 공천 신청할 생각도 없었고 서류 한 장 내본 적도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여론조사로만 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 지금 오신환 후보인가가 거기서 아주 여러 공을 많이 들여서 그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라 천하의 변희재도 그 양반한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내 경선에서 져가지고 창피하느니 아예 나가지 말자. 그래서 나는 공천 신청 안 했나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신청할 의사도 없고요. 저 당은 제가 지지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지지할 수 없다. 그럼 뭐 본인하고 새누리당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 결례하는 거네요.
결례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트위터 보면은 뭐 수백 건의 새누리당 비판 글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비판해놓고 어떻게 신청합니까? 이번에 하는 거가 1년짜리 국회의원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당선 가능성을 솔직히 여덟명한테 몇 %나 당선 가능성이 된다고 보고 계세요? 아니, 뭐 제가 관악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뭐 첫 조사가 4월 1일 조사가 0.7% 시작해서, 어제 조사는 3.5%까지 나왔는데, 뭐 저야 어차피 여기 조직이 없는 건 뻔한 거고, 이제 바람 선거라는 거 뭘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확한 메시지, 유권자에게 정말 바른 정치가 뭔지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작업인데, 저는 유권자 중에서 우리 관악이 한 20만 명 유권자인데, 그 중에 한 20만 명 중에서 한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만, 저 말이 맞다. 국회의원이 정말 저런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만 인정을 받으면은, 뭐, 당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명 중에 1명 지지받아서 당선이 가능할 것 같다고요? 왜냐면 20만 명 유권자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2만 표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보선은 특히 투표율이 낮아서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낮으니까 제가 2만 명을 동원하겠다? 2만 표만 얻으면 당선되는 거죠. 어쨌거나,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워낙 소송, 독설, 설전, 이런 거에 능하시다 보니까 이름은 굉장히 알려지신, 이른바 지명도는 아주 높은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변희재 후보 정도로 유명한 사람도 굳이 선거운동 해야 합니까? 근데 또 지역은 또 다르죠. 또 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또 이제 논객 변이제와 정치인 변이제 이렇게 매칭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변이제 이름 되면은, 그 농객 변이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뭐 인지도가 높아서 뭐 여유 있게 선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계속 그 발로 돌아다니긴 돌아다녀야 됩니다. 변이제라는 게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어서 농객 변이제와 정치인 변이제를 구분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나저나 그럼 앞으로는 직업적 정치인의 이제 길에 입문하는 겁니까? 그게 좀 애매한데, 이게 제가 정치 칼럼을 쓸 때, 정치인으로 되는 길을 두 가지로 이제 늘 써왔는데, 하나는 뭐 선진국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당 생활해서 계속해서 정당인의 길을 가면서 이제 정치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민간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뒤, 나중에 이제 봉사하는 자세로 자기 민간 일 다 하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제가, 급작스럽게 판단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원래 계획했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삶 자체가. 그래서 현재는 제가 군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마를? 출마를 이제 군대라고 생각한다는 개념은 내가 할 역할 의무를 다하고 다시 들어오겠다는 생각이니까. 완전히 직업을 정치로 바꿨다고 얘기하기는 좀.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떨어진다고 다음번에 꼭 나오겠다. 아직 그런 것은 답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우리 변희재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은 뭡니까? 아울러서 결부해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북 논란에서 항상 핵심에 있는 것을 자처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적 정신에 입각한 질문이나 의문 제기에 대해서도 종북으로 몰아가는데 직접 나서거나 또는 옆에서 거드는데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것 우선 왜 그러는지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은 나왔죠. 통합진보당이 어쨌든 대한민국 법무부가 소를 제기해서 헌법재판소가 종북정당이나 판단해서 해산을 시켰거든요. 그게 소송이 시작된 게 제가 2012년 총선 때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연합을 제가 굉장히 경고를 했거든요. 이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의 핵심인데 이건 종북 세력이다. 그다음에 이석기 사건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는 총선 때 민주통합당, 현재는 새정년이죠. 이게 이 통진당과 연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종북 세력을 손잡고 국회로 진입시킨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게 전형적인 새누리당의 논리인데요. 헌재의 결정과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보충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 그 한 달쯤 후에 벌어진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이른바 RO의 실체를 두고 명백하게 팩트 해석이 다릅니다. 헌재에서는 그걸 인정을 했고 대법원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죠. 그건 대법원이. 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의 판결은 거기 RO 조직이라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헌재는 위험하니까 정당을 해산시킨 거고,
대법원은 똑같이 위험성을 인정했는데 이 개개인들을 다 형법으로 처벌하는 부분에서는 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헌재는 민사재판이고 대법원은 형사재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 거죠, 대법원에서. 네. 근데 어쨌든 그 위험성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 회동에서 위험성 자체는. 저는 해석이 똑같다고 봅니다, 대법원과 헌재가. 네, 이것은 정답은 없는데 제가 우리 변희재 후보하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펼쳐야 하는 맞상대 토론자기는 아니고 질문자니까, 인터뷰어니까. 그 변희재 후보의 생각이 어떻다는 걸 일단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후보는 팩트를 아주 좋아하고 지난번에 진중권 씨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몇 월 며칠에 뭐 썼다 안 썼다 가지고 막 해서 저도 뭘 하나 찾아봤는데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사실 확인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 4월 변희재는 총선 직전 투표 권고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19대 총선 때 그는 투표율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높습니다. 동남아 정치 후진국들 투표율 80% 다 넘어요. 라고 높은 투표율과 후진국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투표하지 않는 60%의 2030 세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2030 세대에게 굳이 투표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말 맞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출마를 했어요. 표를 얻겠다고 출마를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거나 참정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한마디로 언어 도단 어불성설 아닙니까? 저는 투표에 엄중함을 강조했거든요. 제가 거기다 상당히 많은 글을 썼는데 이제 그 문제 보도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한 표를 던지는 게 어떠한 정치 세력이 국가를 경영하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 사람의 아까 정체성 물어보셨는데 정체성이나 정책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투표 70% 넘어가면은 뭐 옷 벗어줄게요 이런 식의 선동을 제가 비판한 거예요. 우리가 국가 이제 좀 그래도 오피니언 리더라면은 젊은이들에게 한 표를 던지는 엄중함, 당신의 한 표가 국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정말 그런 고민이 없으면 투표하지 마라. 그리고 3표 행사할 때는 정말 고민해서 투표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때 제 비판 타겟은 아마 서울대 조국 교수하고 뭐 안철수 씨 투표율 75% 넘어가면 뭐 댄스를 추겠어요. 그게 어른들이 할 짓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저도 지금 관악을 마찬가지인데 저를 찍으려면 최소한 제 블로그에서 내가 뭘 주장하는지를 보고 찍으라는 거지. 그냥 와서 찍지 마라. 저는 유권자 운동할 때도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논객계, 논객으로 유명한 분께 이런 말 하긴 미안하지만 잘 쓴 글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글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게 출마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라고 그랬더니 실은 저의 진짜 가려진 쓰고 싶은 뜻은 이거였는데 잘못 보도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해 보여요. 아니, 글을 길게 다 썼는데, 내 핵심을 빼고 보도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딱 핵심을 써놨는데, 그것만 투표율이 뭐 후진국이 높니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기둥이고, 저 젊은이들 굳이 투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꼼꼼히 알아보고 투표하십시오. 딱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이번 선거는 의석을 강제로 잃은 진보당과 의석을 잃게 한 새누리당과의 대결 구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 후보의 생각은 뭡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벌어진 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통진당이 해산되기 전에 활동했을 때, 특히 지난 총선 때 같이 뒤엉켰던 세력들이 다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선거였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지금 정의당도 나오고 노동당도 나오고 뭐 정동영 후보는 또 국민모임으로 나오고 제 개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이라 그러면은 새누리당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나온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념과 노선의 경쟁이 불가피했던 선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장 바른 노선을 제기하느냐 대한민국 전체에서. 저는 그 선거지 여야나 이런 선거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 변희재 후보에게는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얘기에 많이 단련된 분이라고 또 듣고도 있고 여러 소재나 주제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참견증 환자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송사가 잦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가지고 뭐 물어내야 할 돈도 꽤 많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어쨌거나 총체적으로
변희재 후보는 노이즈 마케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거셉니다. 답변 내지는 반론할 기회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인터넷 신문 제가 15년 운영했고 이제 트위터를 한 지는 2011년부터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우리 오른쪽이 좀 열세거든요, 인터넷판에서는. 오른쪽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여러 매체 여러 이제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도 드렸는데 근데 그 반면에 또 저도 또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엄청 걸리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노력해서 나도 이제 이 표현들을 보면은 내가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쓴 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같이 좀 대화해서 좀 같이 좀 상호 취하도 하고 그런 뭐 제안들을 했는데 뭐 그게 여의치 않아서 뭐 저도 뭐 건 거 계속 가고 걸린 거 계속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재산 상황 있다가 후보 정식 등록하면 다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소송 비용 이거 물어주란 판결 받고 그 형편은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공탁금도 내야 되고 선거운동도 좀 들 텐데 돈은 어떻게 출연하고 있습니까? 저희 주간 미디어치의 유료 독자가 한 6,500명 되거든요. 그게 이제 1년에 5만 원 내는 독자인데 이 6,500명 정도의 우리 유료 독자들이 소액 후원으로 해서 뭐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6천만 원 들어온 것 같아요, 후원금이. 그래서 지금 기타금까지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본선거 들어가서 이제 판이 더 커지면 뭐 자연스럽게 이 소액 다수 후원 조직이 움직여서 1억 5천이 한도더라고요, 이 후원이. 그건 다 채워서 뭐 선거 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 재산은 정확해요. 제가 대학 때부터 창업을 해서 현재 재산은 미디어치 주식 2천만 액면가로 뭐 저희가 뭐 지금 상장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스쿼트컴 주식 7천만 원 딱 주식입니다. 그리고 현찰 뭐 2천만 원인가 거기에다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 걸 때 우리 저 변희재 후보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 소송 가액을 좀 줄여가지고 내야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판결 받아봐야 어차피 지금 우리 변희재 후보 못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건 게, 저는 대부분 이제 허위사실로 그렇고, 제가 지금 걸린 거는 거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받을 게 훨씬 많습니다. 다음 질문 이겁니다. 작년에 광화문에서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의 이른바 일베나 뭐 어버이 연합들의 폭식 투쟁, 또 서북청년단 재건, 그 다음에 대사 피습 사건 이후에 부채춤, 개고기, 또 어떤 사람은 석고 대죄한다면서 길바닥에 막 무릎 꿇고 며칠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하나의 어떠한 뭐 법을 어긴다거나 완전히 뭐 폭력을 해주는 거나 그게 아니면은 어쨌든 모두의 의사표시로서 자기의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가 있죠. 물론 좀 평가하는 부분에서 저런 표현이 과연 이 그분들이 메시지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죠. 방법론상에서는. 근데 이제 그 일베 뭐 회원들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때 폭식 투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때 이제 반대편 광화문 동아일보 쪽에서 저희가 천막농성을 시작했을 때인데 굉장히 막 짜증이 났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와 도대체 저 세월호 저분들 좀 언제까지 저렇게 광화문 할 거냐. 그래서 그 짜증과 분노가 이제 폭식 투쟁으로 던졌다고 보고. 그런데 무례하고 패륜적으로 짜증을 해소해도 됩니까? 그래서 뭐 패륜까지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도 단식 투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40일째 단식하는 사람 앞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게 그게 비리고 패륜 아닙니까? 아니요, 단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세월호 유족에서 그 김영호 씨를 제외하고는 그 단식하는 사람 대부분 운동가고. 서령 단 한 사람 김영호 씨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그런 걸 먹는 것 그거 패륜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끝났을 때요, 김영호 씨는 단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 변 대표가 팩트를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식도 하나의 표현이라면은 폭식도 하나의 표현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정치적 의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채춤 추는 것도 괜찮고. 부채춤은 그때 리파트 사건 아닌가요? 맞는데. 아까 뭐 북한 정상화 하자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처음에 평양에서 무슨 외신 사진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미 동맹이 유대길 방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부채춤이든 뭐든 정말 리퍼트 대사가 한국민의 의사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선전은 기원하겠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물어달라고 한 거 3가지인데 문항은 4개인데 10초씩, 그러니까 40초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변희재에게 낸시 랭이란 2번, 변희재에게 일베란 3번, 변희재에게 어버이 연합이란
4번 변희재에게 진중권이란 총 45초 드립니다. 맨시리 씨는 그냥 연예인이죠. 예, 연예인이고 예, 연예인이면은 연예 활동을 하지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뭐 네. 저는 그 정도 메시지고. 1배는 두 번째가 1배인데 1배는 이제 잠재적으로 지금 20대, 30대, 10대들이 이제 지금 좀 새로운 국가관, 좀 발전한 국가관을 바라는 그 세대가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불특정 다수로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20초 남았습니다. 예, 그건 이제 조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심리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럼 변희재에게 진중권이란? 사실 악연은 맞는데 이제는 좀 악연을 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서로 원수진 일도 없고, 뭐 이제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시간이 예, 짧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